그럼 같이 볼까요? 같이 이 사례를 한 페이지 정도 읽으셨죠? 네. 자, 이 사례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청소년 상담의 과정을 보셨고, 그 다음에 부모의 개입 방법을 보셨어요. 부모한테 어떻게 개입할지. 근데 청소년 상담자가 청소년과 부모에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가 정말 잘 나와 있는 그런 사례예요. 되게 좀 슬픈 사례였어요. 저 이거 읽고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이 상담자가 상담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실패한, 약간은 아주 실패는 아니고 상담자는 되게 상담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담자한테 정말 100% 효율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상담 사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이런 사례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사례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담을 할 때 녹음을 하죠. 상담할 때 대부분 녹음을 하고요. 녹음을 하지 않아도 간단히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슈퍼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자가 상담한 것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걸 슈퍼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페이지부터 3, 4페이지까지는 내담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적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구체적인 반응, 이건 실제 반응이에요. 실제 주고받은 대화를 다 적어요. 그래서 상담이 잘 됐는지, 내담자를 잘 파악했는지, 상담 목표를 잘 세웠는지 등등을 함께 점검받는 게 상담 슈퍼비전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내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상담실에 왔는지 등등. 자, 함께 보죠. 자, 인적 사항. 여기 나오는 거 가명이에요. 나이도 한두 살 약간 달라요. 내담자를 위해서. 자, 손지민이란 아이고, 여자아이고, 중학교 1학년이고, 현재는 쉼터에서 있어요. 쉼터라는 거 아시죠? 예, 집이 없어서, 또는 뭐 집이 있어도 가출했거나 이런 아이도 쉼터에 잠깐 있죠. 이 아이 어떻게 생겼는지 첫인상이나 행동 보면,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갖고 졌고요.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13살이고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주근깨가 많고, 곱슬이 심한 단발머리고요. 상담자 말을 경청할 때 동그랗고 큰 눈동자에 힘을 주어 크게 뜨는 습관이 있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비교적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침이 없고 말하는 중간중간 사투리를 섞어서 이야기하죠. 이동하는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자 가볍게 몸을 흔들었죠. 자, 상담자가 상세히 잘 기술을 했죠. 이 내담자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죠, 여러분? 네. 자, 가족관계 볼까요? 자, 가족관계, 이건 상담자가 파악한 가족관계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파악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파악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버지는 39세로 중졸이시고 자영업을 하시다가 현재는 그만뒀고요. 아는 사람 소개로 야간에 일을 다니시고 오전에 들어오고요. 현재 아내와 재혼했고요. 지민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민이를 최근에 데려온 거예요. 아빠가 안 키웠어요. 계속. 왜 안 키워가게 됐는지 뒤에 나와요. 전남 영광이 고향이고 삼형제 중 막내로 타지로 나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으나 매번 실패했고 사기도 많이 당하셨고요. 지민이를 4살 때 할머니 댁에 맡겼고 지금 재혼한 거예요. 올 1월에 할머니 병환이 악화돼서 할 수 없이 지민이를 데려왔어요. 2, 3년에 한 번씩 지민이를 보러 갔어요. 안타깝죠. 2, 3년에 한 번밖에 안 봤어요. 현재 지민이가 보이는 반항적인 행동이 전처, 예전처예요. 의처증이 있었고 자기 앞에서 8차선 차도에 뛰어드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이혼했어요. 똑같고 사춘기에 접어들수록 감당해가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서울과 인천 등 각지 쉼터나 그룹홈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어요. 지민이가 쉼터 생활을 하면서 지금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더 이상 가정 불화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민이라는 아이는 지금 자기를 키워주는 새엄마가 아직은 이제 새엄마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담을 할 때. 친엄마인 줄 알아요. 자, 어머니는 36세고 이제 새엄마죠. 158cm 키, 그리고 이 엄마의 특징.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면 말을 심하게 더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제스처를 취해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최근에 미용실에 취직할 예정이라고 하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주일 대부분을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남편에게 아이가 있는 건 알았지만 절대 키우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친정에서조차 남편이 초혼인이라 알고 있었대요. 10년 동안 지민이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새엄마가. 시댁에서 지민이에게 본인이 친엄마라고 말해서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지민이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지민이를 미워해요. 현재 지민이가 시댁과 교회에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고 동생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세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지민이가 변화되고 지금과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함께 살 수도 있다고 말하죠. 이런 상담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죠? 남동생이 있어요. 이건 새엄마가 낳은 아이죠. 9살이고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지민이가 살쪘다고 구박하고 싫어해도 불구하고 누나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동생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 5년간 친정에 맡긴 적이 있어요. 자, 가계도를 그냥 간단히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까 같이 복잡하게 화살표 이런 걸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게 가교도고요. 내담자가 동그라미, 진한 게 이제 내담자예요. 이 내담자의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파악한 거 볼까요? 초등학교 때까진 공부도 잘하고 영리하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중학교에 들어와 첫 중간고사를 엉망으로 쳐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놀랐어요. 현재 학교와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요. 남자친구들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고 성격 되게 좋대요. 그리고 춤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아빠의 반대로 보류 중이고요. 그다음 자, 상담 경위 및 주호 호소 문제. 내담자의 엄마가 본센터에 상담을 신청했고요. 자, 주호소 문제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내담자는 자기는 단순하고 활발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의 처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상담을 통해 자신을 단순하게 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주호소 문제고요. 의뢰한 엄마의 호소 문제는 뭐냐면 지민이가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의 글을 남겼고 욕설을 막 했대요. 그리고 남동생을 부모 없을 때 괴롭히거나 문제 상황을 뒤집어 씌우는 일도 있어요. 지민이는 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엄마가 느끼기에는 아이의 행동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아이를 되게 미워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새엄마의 호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검사 결과 같은 것들 쭉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MMPI 결과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MMPI 심리검사 이런 결과 보면은 무난하죠. 무난하고요. 참고로 그냥 MMPI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난하다가 PA 여러분이 이제 심리검사 수업 들으실 때 공부하실 텐데 PA 척도만 살짝 올라가죠. 6번 척도라고 하는데요. PA 척도. 대인관계에서 예민함을 나타내주는 척도죠. 대인관계에서 많이 예민하고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6번이 살짝 높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예민하고 이렇다는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검사 결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봤던 HTTP 검사 결과, 집나무 사랑 검사, 그림 검사를 또 봤더니 이 아이 집 그린 거 보니까 친밀한 관계에 비중을 두는 아이고 나무 보니까 내면의 적다감이나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고 사람 그린 거 보니까 또 내적인 소망과 공상에 과도하게 몰두해 있었고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특징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것도 이 아이의 특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이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인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제 이 상담자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거는 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슈퍼비전 했던 상담자의 사례예요. 보시니까 내담자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4살 때 할머니에게 맡겨진 이후 9년 동안 할머니와 사촌 오빠랑 함께 살았던 지민이에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많은 혼란과 불안함을 야기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2, 3년에 한 번씩 찾아왔던 아빠와 9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엄마에 대한 분노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생에게 표출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 오기 전 아빠와는 대화도 잘 통하고 사이가 좋았었으나 집에 온 이후로 자신에게 화를 많이 내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아빠에게 실망감이 크고 현재는 차가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고 있고요.
엄마는 자기를 낳은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은 버리지 않았지만 자기만을 버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동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지민이의 불완전한 정서와 그로 인한 부적응적 분노 표출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빚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이게 이제 상담자의 결론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지민이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불쌍하죠? 되게 안 됐죠?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상황적으로 안 된 아이죠. 아이를 낳고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버지도 젊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러 갈 겨를도 안 되고 또 아버님이 새 가정을 꾸렸는데 데려올 수도 없고 형편상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이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오긴 했는데 어때요? 데려오긴 했는데 또 엄마랑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이 지민이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아이랑 상담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상담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런 아이랑 여러분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가 여러분을 만나면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이 아이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엄마에 대한 뭐 헌당 같은 거겠죠? 짜증나요, 뭐 새엄마 짜증나요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힘들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예. 하지만 아직은 그 새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죠.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전 이 아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어떻게 친엄마가 자기를 한 번도 안 보러 와요? 그쵸? 특히 사춘기 소년데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때 그게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아빠는 2, 3년에 한 번이라도 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동생만 정말 아이고 나는 버린 아이와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지금 관계도 그렇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잘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자한테 물어보니까 용돈도 거의 못 받더라고요. 이 아이가. 용돈도 거의, 그래서 거의 이 아이는 거의 뭐 집에서도 정서적인 서포트나 이런 거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엄마랑 뭐 이렇게 헌담을 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같아요. 예, 그건 사실 같아요. 자, 이런 아이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줄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상담을 해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 엄마 아빠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불쌍하게 바라보게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거짓말을 좀 해가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너를 이 아이한테 엄마 아빠를 이해하도록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일단은 분노 감정이 많은 애기 때문에요.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좀 상담 후기에 그 목표는 좋은 것 같아요. 상담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후기에 그래도 너의 부모님은 그래도 너를 버린 건 아니고 그래도 너를 이렇게 키워주겠다고 한 게 그래도 다른 부모님이랑은 다른 것 같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데 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하는 게 나중에 상담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상담 목표는요. 이 아이한테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화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수용해 주는 게 첫 번째 상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상담자가.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너라도 그렇게 부모님 힘들겠다. 그리고 할머니랑 계속 살았는데 할머니랑 이별하고 온 거잖아요. 이별하고 왔는데 이 부모님은 할머니랑 연락을 전혀 못하게 해요. 전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어요.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발랄한 여학생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새 환경에 와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못하게 하는 건 많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엄마랑은 안 친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의 힘든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부모를 위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부모 상담. 부모 상담을 위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엄마를 만나야겠죠?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이 배운 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아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쵸? 아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이렇게 지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부모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되게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여자분이시니까 이해되지 않으세요? 내가 한 남자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9살짜리 딸이 몇 살짜리 딸이 9살짜리 딸이 있는 걸 알고 결혼했는데 예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커서 중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키워야 돼요. 갑자기. 그런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떠세요? 안 됐죠. 예, 너무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되게 슬픈 환경이에요. 이 엄마 입장으로 보면. 그런 엄마의 마음을 좀 수용해 줘야 돼요. 그쵸? 그래도 받아준 것만 해도 이 엄마가 이렇게 나쁜 엄마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받아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쉬운 결정 아니었을 텐데 대단한 결정한 거다. 근데 참 어려울 거다. 특히 이렇게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라 힘들 수 있다.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랑 큰 아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멀리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지지해 드리면서 어머니의 등을 많이 두드려 드려야 돼요. 충분히 공감해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위한 방법을 살짝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일단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친엄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많은 거랍니다. 이런 사실도 알려줘야 돼요, 이 엄마한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뭔지 아십니까? 친엄마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됐어요, 이 집에는. 예. 왜냐하면 한 집안에 이렇게 거짓된 정보가 흐를 때 그 집안 분위기는 좋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집에서는 이 아이 빼고 다 알아요. 동생까지 다 알아요. 그쵸?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힘든 거예요. 그쵸? 차라리 입양을 하건 아니면 친엄마가 아니건 차라리 가장 이상적인 건 처음부터 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아이가 훨씬 적응하기 쉬워요. 우리 엄마가 이제 옛날에 차라리 엄마가 죽었거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게 이 아이한테는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나를 그래도 새엄마라는 분이 키워주겠다고 하셨구나. 슬프지만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차라리 쉬워요. 근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안 참고 10몇 년 동안 나를 안 참고 갑자기 나타나서 동생만 이뻐하고 있는 모습이 훨씬 화가 나요, 사실. 그리고 얘는 이상해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갑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가장 이상적인 건.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것도 정보도 알려주면서 부모랑 따로 이렇게 잘 이렇게 공감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담 목표예요.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상담자가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 상담자는 그냥 대부분의 상담자와 다르지 않게 너무 이 아이한테만 초점을 맞췄어요. 이 아이가 너무 안 됐대요. 이 상담자가 불쌍하고.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감정 있잖아요. 어쩌면 세상에 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들어보니까 이 상담자 역시. 그리고 아이랑만 너무 강한 동맹을 맺었어요. 이 상담자가. 그래서 이 아이는 상담실 올 때마다 자기 이제 감정 이런 거 표현에 주로 역점을 이렇게 뒀나 봐요. 보시면 상담 진행 과정부터 한번 보세요. 상담 내용 회기별 요약 이렇게 보시면 엄마 면접은 안 읽고 1회기 이제 2회기 아이 면접만 간단히 보죠. 1회기 중간에 엄마는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낳아준 정보다 길러주신 정인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터넷 소설은 청소년 교육상 좋지 않다고 못 보게 짜증이 난다고 했다. 주로 엄마 혼담하는데 많이 이렇게 하죠. 자, 이런 게 이 아이한테 필요는 하죠. 2회기. 손톱 상태가 심각하죠. 이것은 이 아이가 지금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낯선 집에 와서 적응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1년은 걸리죠. 자, 3회기 보시면 3회기 때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지민이를 위해 서점에서 책을 선물했어요. 이 상담자가. 되게 따뜻한 상담자예요. 지민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용돈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차비가 없어 걸어다니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아빠가 외식을 시켜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제일 싼 돈가스를 고르자 아빠가 애 같은 행동을 해야지 그냥 비싼 거 시켜 먹어라 하면서 혼을 내셨어요. 자, 아버지께 보인 태도와는 달리 상담자가 책 선물을 하자 배고프다며 선생님 우리 저녁 먹어요 라며 저녁 사줄 걸 요구했어요. 지민이는 요즘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싫대요.
엄마는 논리적인데 아빠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자신이 솔직히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으신다고 해요. 휴대폰이 소파 밑에 있는 줄 모르고 엄마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인데 휴대폰을 찾고 아빠 전화를 받으니 너 사람 차별하냐? 누구 전화는 받고 누구 전화는 받지 않고 하냐? 하면서 너는 친구들 외엔 아무도 중요하지 않지? 엄마가 걱정해도 다 귀찮고 싫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심.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지민이 너무 속상해서 코피를 쏟았는데 휴지 한 통을 다 썼을 정도로 많이 흘렸대요. 아버지와의 상담에 대해서 물어보자 아버지랑은 절대 하지 말라고 지민이가 말렸고요. 자신에게 돌아올 화가 걱정이라고 했고요. 지민이를 설득해서 부모 상담을 받기로 했고 이제 좀 더 부모에게 요구하는 노력을 해보자고 약속했어요. 자, 사회기 심리검사를 실시했고 다른 불안 요인이 있는데 방어하는 것 같다고 하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사실 아빠한테 맞을까봐 겁이 나고 부모님 집에 오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불안하다고 지민이가 말해요. 부모님은 예절만 중요시하고 하지 말라는 건 많고 할머니랑 함께 살 때랑 너무 다르죠. 그리고 가끔 눈도 부라리고 물건을 던져서 곧 자기를 때릴 것 같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민이가 그렇게 되게 자유분방하게 할머니랑 살다가 규율 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힘든 거예요. 상담자는 이런 말을 할 때 원래 엄마 아빠랑 살면 이렇게 힘든 점도 있지만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된단다 하면서 어느 정도 규율도 이렇게 설정해 줘야 돼요. 상담자가.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정서적으로 들어주기만 했죠. 예. 자, 면접 상담, 부모 상담을 같이 했어요. 잘하신 거죠? 자, 지민이 부모님과 면접을 했는데 먼저 어머님한테 이 상담자가요,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되게 불안정하셨으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고 그런대요, 화나면. 그랬더니 결론은 안 간다고 하셨어요, 이 어머니가.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제 아빠도 역시 지민이를 집에서 그룹홈에, 딴 데 맡기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엄마가 지민이로 인해, 그러니까 새엄마죠. 고통받는 게 싫고 갈수록 심해지는 지민이 반항에 대처하기가 힘들고요. 지민이가 예전에 이혼한 전처랑 너무 똑같아지는 것 같다 하면서 두렵다고도 말하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지민이 상처를 얘기하고 지민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상담자랑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이제 막무가내로 저항을 하시죠. 그리고 이 가족의 열쇠는 어머님이 지고 계신 것 같다고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자 엄마가 이래요. 그럼 선생님은 지민이만 중요하고 우리 아무개, 아들이에요. 우리 아무개는 중요하지 않냐? 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 교회 사람들이 갈수록 내가 삐쩍 마른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하혈까지 했어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아무개가 너무 가엾다. 지난번에는 남자 아들을 데리고 지민이가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하며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대요. 같이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셨어요. 두 분 모두 더 이상 지민이와의 관계 회복을 원치 않으시며 인천 쪽으로 그룹홈으로 이 아이를 어떤 쉼터 같은 데요. 집에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상담자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부모님이랑 상담할 때 어떤 방향으로 했냐. 이건 요약이니까. 1시간은 되게 많잖아요. 이거 말 했더니 지민이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많이 구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제 상담자가 너무 지민이 쪽으로만 들어가 있고 자기네들의 입장 그리고 자기 아들 실제로 그 지민이라는 아이가 많이 괴롭히고 욕설도 하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에 상담자가 비중을 별로 안 뒀어요. 왜냐하면 상담자 마음속에 지민이만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상담자 역시 역전이가 일어났어요. 어쩜 부모님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역시 상담자가 지민이랑 한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이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자가 다 잘했는데 이 부분을 못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상담자가 좀 균형 감각이 있다면 지민이한테 부모님한테 조금 잘 보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가끔은 부모님 욕을 막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부모님은 너를 키워주겠다고 데려왔다. 사실 요즘 되게 살기 어려워서 아이를 처음부터 딴 데 맡기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너네 부모님은 그래도 너를 데리고 오신 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달래는 노력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상담자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점이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민이는 상담실 와서 계속 엄마 아빠 욕만 하는 거예요. 계속 욕하고 너무 불만만 말하고 상담자는 다 이해해주고 아이고 안 됐다 계속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계속 거리감이 멀어지고 그렇게 됐다가 이제 5회기 때 지민이가 중간고사를 엉망으로 쳤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엄마 욕을 해요. 뭐 또 짜증나고, 그리고 시험도 못 봐서 짜증난다는 지원이에게 상담자가 선물로 오랫동안 소원했던 노래방에 가요. 상담자가 지민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막 선물 사주고 노래방 가고. 이것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엄마랑 너무 다른 지금 행동을 해요. 180도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는 저렇게 못 해주는데 상담실 선생님은 잘해주고 하는 말을 엄마한테도 해요. 엄마도 상담실 선생님의 반만큼만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엄마는 어때요? 짜증나죠. 짜증나요. 자, 6회기. 자, 지민이를 만나서 이제 지민이가 계속 딴청을 피우고요. 그리고 이제 지민이가 동생 남자 동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민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아이예요. 가능성 많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보면 부모님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잘 서포트 해주면 얘는 잘 적응해서 클 아이예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비행도 전혀 아니고요. 귀여운 면도 많고 발랄한 아이예요. 책도 좋아하고. 자, 근데 이제 축어록 7회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나와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빠한테 맞았대요. 아빠한테 맞았고 이제 또 어버이날 맞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버이날 엄마 아빠께 아무런 선물도 안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버이날 선물 안 해서 맞았단 말이야? 상담자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아니요. 제가 교회에 가정의 달 행사가 있어 토요일에 교회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청년부 전도사님이 부모님은 선물보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 보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그래요. 지민이가 많이 섭섭했겠다. 지민이가 엄마한테 큰 용기를 낸 건데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해줬죠. 그래서 엄마를 만나는데 아까 바빠서 문자를 못 봤다고 엄마가 그랬대요. 자, 그러니까 상담자 11이 뭐라고 하냐면 늦게라도 보셨으면 답장을 해주시지 엄마는 왜 답장도 안 해주셨다니 하면서 이렇게 내담자를 자극해요. 그쵸? 예.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것도. 그쵸? 엄마가 혹시 일부러 하셨다고 해도 상담자는 균형을, 그래, 모르고 못 보셨구나, 엄마가. 당연히 보셨으면 너한테 답장을 해주셨겠지. 하고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셨으면 돼요. 그랬더니 내담자 11이,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이제 또 엄마 욕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상담자가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안 칼지고 하면서 이제 불을 붙였고, 이제 쭉 넘어가다가 상담자 15 보세요. 너희 부모님 안 되겠구나.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야. 자, 네. 상담자 나이 30대 중반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 단단히 일러야겠다 하면서 이제 내담자 편을 들어줘요.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편 들어주기예요. 자, 지원이 부모님 혼나야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끝내요. 상담자 15에. 그래서 내담자 15. 그래서 저요, 남동생이랑 인천에 있는 그룹홈에 보낸대요. 되게 슬펐어요. 저 여기서부터. 부모님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혼자 가라면 안 가니까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동생이랑 너랑 같이 인천에 어디 보낸다. 이제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얘만 보내요. 이제 동생 안 보내고. 자, 되게 슬픈 사례죠.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얘가 느끼는지 갑자기 동생이랑 잘 지내요. 헤어진다는 걸 예감하는지. 그래서 내담자 17이 형사가 제 말도 잘 듣고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는 게 낫죠. 하면서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안타깝죠. 이럴 때 상담자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정말 안 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말 보낼 거면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렇죠? 이 아이한테 이렇게 계속 거짓말, 어른들을 위한 희생양이죠. 이 아이가. 안 됐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현재 지민이는 쉼터에 입소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상담을 받기로 한 상태로 이게 종결이 난 그런 사례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례를 읽고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로 많죠. 그래서 이 상담자가 그때라도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걸 부모님한테 부탁드렸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담 관계가 좋다면 부모님이랑. 근데 부모님은 이제 너무 확고히 상담자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동생도 안 가고 혼자 거기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자가 부모와 이렇게 좀 형평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죠? 내담자라만 가까운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청소년 상담이. 그래서 뭐 쉽게는 그냥 학업과 관계된 상담부터 시작해서 좀 더 넓게는 이렇게 막 버려지고 막 이런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폭력 등등 정말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줄 수 있는 게 되게 넓죠. 그래서 오늘 여러 청소년 상담의 과정 그리고 부모의 개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3시간가량의 어떤 이론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상담 사례까지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양이 많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맞을까요? 혹시? 그러면 네네. 상담을 공부할 때요. 분야가 청소년 상담, 부모 상담, 가족 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청소년 상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계기가 무엇인지. 청소년 상담이 되겠다라는 계기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꼭 청소년 상담을 하고야 말겠다 하면서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제가 한 인턴 생활을 3년 정도 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3년 정도의 인턴 생활을 끝나고 나서 제가 처음 근무한 기관이 청소년 기관이었어요. 처음 우연찮게 청소년 기관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청소년 이제 부모를 만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을 상담하게 됐는데 큰 고민은 하지 않았지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또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동과 부모를 만날 일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게 청소년 상담이구나 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청소년 기관에 또 가게 된 것 같아요. 뭐 학교라든지 중학교 현장이라든지 가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너무 내가 청소년 상담에만 이렇게 기울여져 있으면 상담의 균형이 안 맞지 않을까 해서 대학으로 옮기긴 했지만 대학 상담실로 이제 그게 저로서는 처음 인연이 됐고요. 제 사례는 그렇지만 많은 청소년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명감을 많이 느껴서 그쪽에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청소년이 더 끌리고 또 청소년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보람을 느낀대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성인 상담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되게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도와주는 그런 상담자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살펴주고 뭐 가르쳐주고 막 같이 가주고 이런 식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을. 그래서 좀 사람마다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심이 조금이라도 가고 그러면 노크를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노크를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기관이. 왜냐하면 시군구 다 있고요. 답이 되셨습니까? 또요? 네네. 네. 마지막에서 네. 결국은 쉼터로 가는 걸로 상담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 지민이한테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상담자가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상담을 잘 했다면 이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그런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상담자가 처음부터 개입했으면 좋은 질문 같아요. 자,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들리셨나요?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만약에 상담자가, 지금의 사례는 결국은 상담자가 균형을 잘 못 맞춰서 지민이가 쉼터에 가게 된 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상담자가 개입을 잘해서 균형을 잘 맞췄다면, 지민이가 한 집에 살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확률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상담자가 개입을 잘 했으면 이 아이가 이상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확률이 클까요? 네,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개입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상담은 설득이에요. 상담은 다른 말로 하면 전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상담이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강요하지 않고. 그게 설득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라포를 잘 형성하고 왜 지민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오히려 새엄마라고 한 게 오히려 지민이한테 어떤 좀 악영향을 주는지 등등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공감해 주면서, 특히 새엄마라는 분한테, 새엄마라는 분과 정말 라포를 잘 형성했다면 이 아이의 열쇠는 새엄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엄마만 잘 사로잡았다면 이 아이는 같이 살 확률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입장도 저 이해가 돼요. 되게 눈치 봤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와이프가 싫어하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하면서 데려왔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부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는 사실 마음이 반반일 것 같은데 쉼터로 이렇게 그냥 따르는 새엄마 때문에, 예민한 그런 새엄마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상담자는 또 한 가지 실수가 그 새엄마에게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요. 그거 역시 약간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이 새엄마는 안 그래도 이 아이랑 관계도 나쁜데 자기를 되게 문제아 취급했거든요. 상담자가. 문제아 취급하면서 그렇게 힘드시면 꼭 상담을 받아봐라 하면서 다른 상담기관을 소개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이 새엄마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요. 만약에 이 상담자는 물론 이 새엄마가 상담을 받으면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또 이렇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용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새엄마인데 상담을 받을 겨를이 어딨어요, 사실. 그쵸? 상담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상담을 받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가 그냥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면 돼요. 상담까지 받을 거 없이 전화로 해도 돼요. 꼭 안 오셔도 돼요, 바쁘면. 그래서 전화로 정말 이해해 주면서 엄마의 힘든 마음, 정말 큰 용기 내셨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거 나라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서 엄마를 정말 상담자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으면 저는 이 아이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민이는 지민이대로 계속 상담을 해야 되고요. 지민이를 위한 상담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맞추는 상담을 해야 돼요. 새 환경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되게 안타까워요. 네. 그렇다면 상담자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엄마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는 네. 네.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면 할때 감성적,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떠오르는 네. 자, 상담자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감에 있어서 이런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함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상담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거는 알지만 저 역시 계속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감정이 들고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라고 해도요. 이상한 내담자 만나면 저 역시 밉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상담자로서 노력은 해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런 슈퍼비전이에요. 슈퍼비전을 만약에 지금 이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슈퍼비전을 받고 나서 이 상담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가 되게 상담을 잘한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지민이랑 라포가 너무 형성이 잘 됐고 그리고 이 지민이는 쉼터에 가서도 이 상담자한테 계속 연락을 해요. 그리고 따로 만나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해서 너무 상담이 자기는 잘했고 또 지민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슈퍼비전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자기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마 미운 생각이 계속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런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무 균형을 못 이뤘고 이게 결과적으로 지민이를 위한 게 아니었고 결국엔 지민이한테 해가 됐구나 라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슈퍼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를 다루면서. 그래서 저 역시 슈퍼비전을 받아요. 저 역시. 가끔씩 사례를 다른 기관, 다른 전문가한테 이렇게 제시하고 제가 못 보는 그런 결점, 또 저의 문제점을 점검받아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또 방법으로는 뭐 개인 분석, 개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상담이라는 게 처음에 상담할 때는 스킬로 하는 것 같지만요. 이걸 다 외워서 이렇게 스킬,
어떤 방법적인 면으로 상담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상담을 하루 하고 말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상담자의 길을 가시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문제로 상담을 해요. 자기의 성격대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많으면 상담의 걸림돌이 반복적으로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 걸림돌이 있구나. 내가 어떠한 스타일의 부모에게 좀 반감을 많이 갖는구나. 그런 이유가 뭐구나. 라는 자기 문제를 알게 돼요. 이 사례를 내놓은 이 상담자 역시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좀 까칠한 여자분에 대한 반감이 컸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하고 안 좋은 적 있었냐고 하니까 이 상담자 역시 이 상담자의 어머니하고 이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성격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 새엄마랑. 이제 그런 뭔가 좀 상호작용, 악순환이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상담자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내담자를 더 감싸고 이랬던 이유도 있고요. 네. 또 이 상담자가 또 개인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담자한테 잘해주거든요. 이 상담자는 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슈퍼비전을 해주는 그 상담자인데 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다른 내담자들한테도 좀 지나치게 잘해줘요. 청소년 상담자가 내담자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잘해주는 건 좋은 장점이긴 해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나칠 때가 많아요. 이 상담자가. 근데 이 상담자의 그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자주 지적을 해요. 물론 칭찬도 많이 해드리지만. 왜냐하면 이 내담자가, 이 상담자분이 이렇게 아이에 대한 어떤 집착이 되게 크세요. 예. 이제 본인도 아이가 없고요. 그래서 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이상적인 내가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욕구가 되게 크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욕구를 계속 모든 아이들한테 너무 잘 이렇게 채워주세요. 뭐 사주고 먹여주고 잘해주고 무조건 공감해주고 어떻게 보면 상담자의 문제예요. 예.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납부 영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열기가 힘들잖아요. 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자기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마음을 먼저 열리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 상담자의 자기 얘기? 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세요? 상담자의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 네. 안 된다고 안 했는데? 그래요? 예. 자. 그렇게 있어서. 느끼셨어요?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라포 영상을 할 때, 상담자가 자기 얘기를, 좀 이상하죠?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거 맞나요? 네. 근데 상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걸 자기 개방의 영역이죠. 그래서 적절한 자기 개방이 중요해요. 적절한 자기 개방. 상담에서는 자기 개방 되게 중요한 영역, 상담 기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특히 라포 영상 할 때는 자기 개방이 어느 정도 중요한데요.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하지만 적절한 자기 개방이 오히려 라포 영상을 해요. 그럼 어디까지가 적절한 자기 개방이고 어디까지가 적절하지 않은가 되게 애매하죠. 자, 적절한 자기 개방의 그 수위는요. 상담 과정에서 어긋나지 않은 말이면 적절해요. 상담의 맥락하고 어긋나지 않으면 적절해요. 또 제일 적절한 자기 개방은 내담자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자의 느낌이 가장 적절한 자기 개방이에요. 너 그렇게 생각해? 어머, 난 그렇진 않은데. 라든가. 근데 전혀 뜬금없이 그래. 너희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내가 연애했던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면서 맥락이 없는 갑자기 상담자의 막 과거 이야기, 연애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좀 이제 부적절한 자기 개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내담자한테
나도 아무개야. 나도 옛날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 나도 엄마랑 떨어져서 한 10년, 20년을 지냈던 경험이 있거든. 그때 나도 처음에 와서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잘 적응이 됐단다 하면서 그때 어려웠던 자기 어릴 때 이야기 이런 걸 해준다면 되게 적절하죠. 예,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적절하게만 하면 그것도 상담자의 능력인 것 같아요. 예, 지나치지 않게만 이렇게 하신다면. 네. 특히 청소년 상담은요. 무슨 아까 그 자해한 네네. 아들을 네. 아까 그런 반응은 나쁜 엄마잖아요. 네. 그럼 정상적인 좋은 엄마는 그럴 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쵸. 네. 그쵸. 난 깜짝 놀라겠죠. 거기에 대해서 왜 더 깊이 긁지 그랬니? 이런 말은 안 하죠. 그쵸? 특히 이렇게 비행 아이한테 더 이렇게 긁는 말이잖아요.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별 말할 게 뾰족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 반응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효과적인 말이 생각 안 나면. 뭐 그렇게 자해한 아이한테 그렇다고 얼마나 아팠겠니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자해한 아이를 공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진짜 여러 가지로 교차되겠어요. 화도 나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을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감정이 정리가 되면 말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아, 이 사례에서요? 네네. 네네. 상담자도 인간이 이렇게 네. 비워내는 게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네. 이렇게 상담을 먼저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슈퍼비전 같은 경우도 물론 사례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워낼 수 있는 방법이 아, 예. 상담자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뭐 전이 되고 이런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도 뭐 슈퍼비전이나 분석 외의 방법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료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동료를 통해서도 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버릇이 되면 혼자도 많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이제 뭐 개인 작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상담 끝나고 나서 음미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나 자기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원인도 이제 찾고 뭐 글도 써보고 이러는 방법도 있고요. 좀 외향적인 분들은 친구랑 나누고 예, 이런 방법도 있고요. 좀 이렇게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자주 찾는 연습이 저는 되게 상담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분석하는 거. 예. 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네. 질문, 네. 혹시 이 시간 지나고 또 질문하고 싶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 메일이나 쪽지로 언제든지 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답해 드릴게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동안 이제 좋은 시간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끝나면서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 그리고 부모 상담에 대해서 각각 어떤 점을 지금 느끼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시키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예, 그런데 나눌 대화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몇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세요. 네.